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네 번째 챕터입니다. 4장 투자 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 권유라는 단어는 너무 이제 반복해서 많이 들었다, 그죠? 우리 뭐 법에서도 나오고 뭐 직무윤리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나왔던 것들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설만 제가 좀 해주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표준투자원유 준칙 세부 내용 살펴볼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분쟁 예방 제도까지 해서 여기 이제 투자 권유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표준투자원유 준칙 총칙입니다. 이것도 이제 협회에서 만들면서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죠? 총칙 이렇게 이제 출발하죠. 이제 목적입니다. 자, 이 투자권유 준칙, 뭐 준칙이라고 한다네요. 어쨌든 이 투자권유 준칙은 자본시장법 제50조 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얼른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걸 이제 근거로 또 만들어지겠죠.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는 우리는 협회 교재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투자 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 계약, 투자 1인 계약, 신탁 계약. 근데 여기서 관령 신탁,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 처분 이런 거 못하고, 그리고 투자성 없는 신탁 계약,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권유하는 거. 이거 좀 사세요, 하세요, 자문해 드릴게요, 이런 거.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란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원래 이제 여러 종목을 이제 갖춰 놓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파생 상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내외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저 등에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 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입니다.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대요. 이건 이제 당연히 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등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거래 특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 막 이제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투자자의 구분입니다. 자, 방문 목적 확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절차가 보면 일단 판매 프로세스라는 게 고객이 오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구분하고 일반 투자자라면 이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고 그 투자자 유형을 분류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펀드라든지 금융투자 상품을 선정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고객의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후 관리해주는 이런 흐름은 뭐 외우지 않아도 좀 아시겠다, 그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투자자 정보를 미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에 있을 때 또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돌발 사항들. 예, 한번 볼게요. 자, 방문 목적 확인입니다.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투자 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투자 권유 희망 여부. 그래서 임직원 등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뭐 알고 싶어서 왔다. 뭐 투자 운용해도 될까요? 안 된다. 그냥 뭐 이런 거 전망이 어떠냐. 그럼 그런 거 정보만 제공해드리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상 투자 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 암호계약, 투자 이름 계약,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 이 부분.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정보 제공 등은 투자 권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건 투자 권유가 아니다. 말 그대로 권유가 포함돼야 된다. 동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투자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보 제공만 할 거니까. 그죠? 투자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없죠. 이런 문장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 역시 마찬가지 이런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꼼꼼히 읽어서 구분하면 되는, 외운다라기보다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전문 투자자 구분입니다.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 임직원 등은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금운용관리법인, 그죠?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했다,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뭘로 봐? 일반 투자자로 본다. 서면 요청하면 전문 투자자로 우대해 줄 수는 있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여기부터 이제 자세히 보면 또 되겠습니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그래서 투자 권유 원하지 않는 불원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권유 불원 투자자. 그에 대한 판매. 자, 투자 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랬다, 그죠? 않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당연히 할 수 없죠.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파생상품 등의 경우 또 위험하고 복잡한 상품이니까, 그죠?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 미제공, 다음에 요약해보면 정보 미제공,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 권유 불원이다, 그죠? 투자 정보 미제공이라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 투자 권유 불원이랑 이 경우에는 이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진구하고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어떤 자진 청약. 나는 요거 A 펀드 가입하러 왔다. 그럼 제가 고객님 다른 것 좀 권유 드려도 될까요? 아니, 난 그냥 A 펀드 할 거야. 그러면은 고객님 네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알리고, 그죠? 그 A 펀드 판매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런 경우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은 어떻게 된다? 알려줘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할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도 주요 유의사항은 알려줘야 된다. 그냥 팔더라도. 자,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 전에 해당 투자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투자 설명서 교부는 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는 교부해야 된다. 단 투자 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이거 법규에서 했습니다. 법규에서. 그래서 50인 산정 제외되거나, 그죠? 전문 투자자 이런 사람은 제외죠. 자신이 서면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3번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 우리 이제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투자 설명서 교부로 가름할 수 있다, 퉁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뭐 지금은 싫어도 나중에 저희한테 또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장. 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투자자가 투자 자문업자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 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회사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그다음에 설명서 교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대요. 와, 생략할 수 있대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생략할 수 있대요. 투자자가 투자 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미 이제 자문 얘한테 받았으니까 그죠?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자문 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 회사의 판매 계좌, 그걸 이제 자문 결합 계좌라고 하나 봐요. 자문 결합 계좌를 통해 투자 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 상품 등의 구매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 이런 것들 또 중요한 문장이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투자 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제 희망 투자자니까, 그죠?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투자자 정보 파악, 그리고 투자자 성향 분석입니다. 자, 임직원 등은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권유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뭐 또 서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따라 파악하면 되겠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서 이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은 투자자 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제 자필로 작성해야 된다면 그런 것 같은데 체크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 정보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면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해서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게 좀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된다. 투자자 정보. 틀린 표현입니다.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거래할 때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온라인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그러면 그 안에도 그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절차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거 명심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온라인 펀드 거래 시 일반 금융투자 상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 시 투자 권유가 있거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등 투자 권유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 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좀 상식적인 당연한 이야기이죠. 단,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 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역시 구축해야 된다. 다 시스템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입니다. 그죠? 파생상품이니까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판매할 수 없다고 하면 또 틀리겠죠. 그죠? 경고하고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 클래스 펀드, 우리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그죠? 멀티 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즉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가 다르겠죠.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 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 펀드의 선정 주기,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 펀드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뭐 읽어보면 어려운 말 없고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직원 등은 가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 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 그죠? 우리 파악한 정보는 원래. 다음에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 성향 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유형수를 증감하거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단 추출 방식 또는 상당 모호소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 성향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 각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 유형을 분류할 때는 이제 샘플 이런 거는 이제 외울 필요 없고요. 각 방식 어떤 샘플인 거죠. 이렇게 뭐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4단계 또는 5단계. 주로 이제 5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잘 많이 써 온다 그죠. 실무상으로. 아니면은 이거 뭐 몇 단계? 뭐 7단계? 7단계. 네. 주로 이제 이거 많이 쓰죠. 그냥 그렇게. 그래서 뭐 적극 투자형, 아니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뭐 주로 실무에 많이 쓰던 게 이런 형태. 제가 옛날에 할 때 뭐 그 형태 많이 썼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분류한다.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기준에 맞게. 자, 그래서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건 이제 회사가 정한다. 어느 방식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있다고 하면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요 각 방식.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 시험에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스코어링 방식, 즉 점수화 방식입니다. 이건 그냥 설문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성격 진단할 때도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때 참을 수 있다. 1점부터 10점. 그죠? 또 이런 거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1점부터 10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총점 가지고 이제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 나는 뭐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 1점부터 10점. 나는 위험을 좋아한다. 1점부터 1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제 100점에서 80점까지면 공격 투자형. 8점에서 60점이면 뭐 다음에 적극 투자형. 60점에서 40점 위험 중립형.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을 점수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정보 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 파악이 용이하다. 쉽다. 그냥 점수대로 그 유형이니까. 그죠? 쉽죠? 근데 단점은 배점이 맞지 않을 경우 답변 결과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 성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투자자도 체크할 때, 이걸 1점으로 해야 돼, 2점으로 해야 돼, 고민인데, 이게 5점이야, 6점이야, 막 고민하면서 체크할 거 아닙니까? 난 그렇던데. 그럴 때, 그죠?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체크될 수도 있다. 자,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투자 권유 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항목이 어떤 전체를 다 못 다룰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다 보면 오히려 또 세부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질문에는 없어.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추출 방식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원빈 장동건 그러면 원빈 이러면서 막 그죠? 막 이렇게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게 추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 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서 적합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거. 그래서 요거 뭐가 좋아요? 이 상품보단 요거. 그래, 요거. 뭐 요런 성향이네. 뭐 요런 성향일 때는 요런 거 있는데, 요거 중에서는, 이런 분야예요. 또 이런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 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 리스트를 곧바로 볼 수 있어서 창구에서 활용이 편리하다. 다음에 투자자 정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추후 불안전 판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라는 거죠. 왜? 고객이 이제 다 골라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이 선택한 거잖아요. 자신의 이상형인 거지, 그죠? 다음에 단점. 판매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돈이 들겠죠. 아무래도 갖추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추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출 방식에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자 성향을 확정할 필요가 없죠.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본인이 원하는 게 순출돼가지고 딱 나올 거니까. 다음에 혼합 방식은 점수화 방식과 스코어링 방식과 추출 방식을 혼합한 거. 말 그대로 혼합 방식입니다. 네, 장점. 그래서 점수화 방식보다는 불안전 판매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고 추출 방식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두 방식의 장점만을 그죠? 뽑은 거겠죠. 단점은 그래도 현재 투자
자금 성향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시마다 확인하여야 하므로 투자 성향 점수화 방식보다는 그래도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뭐 억지 단점을 찾아내면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혼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보고서 활용 방식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전문이 이제 상담원이 상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객하고 차분히 그냥 거의 우리 미팅 소개팅 하듯이 그죠? 그래서 투자자와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그래서 투자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직원의 경험 및 노하우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자의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상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탁이나 자문, 일임,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적합하다. 단점. 판매 직원의 능력에 따라 상담 수준이나 투자 권유 결과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판매 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아무나한테 이런 방식을 맡기지 못하겠죠. 판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심층 상담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것 때는 좀 상담이 필요하다 그죠. 좀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상품 이제 개념, 그다음에 장단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 임직원 등은 이제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대리인 가능은 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대리인 가능한데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 확인 증표,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틀려요.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 정보 작성 원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투자 권유는 희망하는데 정보는 안 주겠대.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죠? 그 절차에 따르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MMF, 그다음에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 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그리고 환매조건부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냥 별지 다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간략하게. 안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위험이 높지 않은 아이들은 간략하게. 누구? MMF,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죠?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 권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권유 절차. 자,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자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 이제 우리 해지 거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 하락 위험이 있죠. 이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서 내가 파생 상품을 실제로 기초자산 가격, 즉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보유한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내가 파생 상품 매매해 놓은 데서는 이익이 나겠죠. 그럼 좀 퉁 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해지 거래라고 한다, 그죠? 그게 이제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죠. 그래서 어떤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금융투자 상품을 아니면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당 투자를 통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적립식으로 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게 생기거든요. 에버리지 효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매입 단가 평준화. 내가 매달 이렇게 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그래도 계속 사니까 매입 단가가 점점 낮아진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면 그런 이제 효과. 그러니까 그 상품은 위험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은
3등급이에요. 상품은 상등급인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4등급이야. 그래서 안 맞아. 안 맞는데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런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A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고 왔는데 안 맞아, 그죠? 그럴 때는 투자자 성향과 상품의 위험 수준을 확인시켜 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제 고령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아무래도 이제 노후 자금이다 보니까 그죠?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을 이해하시지 잘 못하고 그래서 임직원 등은 고령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과 강화된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우리 그 부당 권유 금지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과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면 자, 임직원 등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뭐냐? 보시면 자,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고객님 어떤 장밋빛 전망 같은 고객님 코스피 이제 4천 가야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했는데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우리 이제 불초청 권유 금지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증권가 장내 파생 상품은 제외다. 그래서 이 불초청 권유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장외 파생 상품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에서 재권유는 금지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근데 한 달이 지났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재권유 금지 예외 2가지 시험에 잘 나온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근데 소비자에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그죠? 그리고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는 행위가 금지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게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그죠? 자기가 사놓고 이거 사라고 권유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 안 된다. 그다음에 투자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이런 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도 그 매매를 권유하는 건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역시 되겠고. 자, 그리고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그리고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어떻게 투자 권유할 때 안 되는, 그죠? 부당 권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면서 잘 이건 2-3번 정도 잘 읽어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 성향 및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장기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맞다고 판단되면. 다음에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 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역시 권유할 수 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임직원 등은 일반 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 계열회사 펀드를 추천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 권유해야 한다. 그래도 고객이 선택하면 뭐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 권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봅시다. 설명 의무. 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원금 손실이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그다음에 조기 상환 조건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이것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설명의 의무다. 그죠? 설명의 의무. 자, 그리고 이제 임직원 등은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그다음에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인식 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이거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참 합리적인 그죠? 준칙이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좀 이제 고령 투자자, 잘 모르시는 분,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잘 안다. 자기는 좀 해봤다고 깔짝댄다. 그럼 좀 덜 설명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설명해야 된다. 틀립니다. 그렇게 지문이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임직원 등은 설명했어.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그리고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계속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임직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번에 따라서 이제 설명 의무, 1번이 설명 의무잖아요. 그죠?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해라. 근데 안 받는 거 우리 좀 많이 나왔다. 그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령을 지가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투자 설명서를 판매 전에 이미 교부했어. 투자 설명서를 교부했어. 그럼 따로 뭐 상품 설명서 이런 거 줄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임직원 등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지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이 이 문장들이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문장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고치지 않고 맞는 문장으로 집어넣는다. 그죠? 아니면 저런 것들은 또 고칠 수도 있겠죠. 또. 그죠? 어쨌든 시험에는 꼼꼼하게 다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PPT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증권 한번 볼까요? 특칙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하게 되면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니까 일단 나는 잘 가기가 힘들어.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화, 그다음에 어떤 법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 가장 큰 건 환율 변동 위험.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돈으로 투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제 환율 변동 위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자, 볼까요?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 상황 등의 특징,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 변동 위험,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그죠? 펀드 투자 권유하는 경우 설명 시 역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되는데, 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시장 현황에 따르는 위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역시 환율 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 비율, 그다음에 환해지 대상 통화, 주된 환해지 수단, 뭘로 환해지 할 건지, 그죠? 이런 거 방법. 그리고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역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다 설명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설명의 의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 분류 한번 봅시다. 그래서 회사는 다음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 상품별로 위험도를, 그지? 이제 뭐 별표, 양식과 같이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별도로 정한다라는 거 체크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아이고, 이게 하나 더 있네요. 오타네. 오타가 있네. 그래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그래서 숫자로 표시되는 것과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것. 그죠?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가격의 변동성. 이게 위험인 거죠. 그죠? 위험. 과거 가격의 변동성. 그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 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뭐 레버리지 정도. 그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목표 투자 기간. 뭐 이런 것들. 숫자들. 그죠? 이거. 그리고 이제 정성적 요소로서 상품 구조의 복잡성. 거래 상대방 위험. 거래 상대방은 누구 이제 거래 상대방이 돈 안 갖고 도망가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조기 상환 가능성 및 유동성. 이런 것들이 정성적 요소예요. 두 개 좀 구분하시고.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 위험을 분류한다라는 거죠. 상품 위험을 분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권보다 말입니다. 장내 파생 상품 제외죠. 왜? 이게 더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내 파생 상품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 즉 증권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왜?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건 개별 위험이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위험, 서로를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긴 그 위험을 부담할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는 거죠.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 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 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 시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및 지식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 투자하고 있는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 원래 이 투자자의 그 투자 그 유형 있죠. 유형.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안정추구형인데 너무 ABC 주식 아무리 이 아이들이 분산 효과가 있어가지고 위험이 낮아지더라도 이런 거는 웬만하면 사양해라라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 고치기 좋죠. 이런 문장도 고치기 좋으니까 시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밖에 투자 권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보전 등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손실보전 약속이나 실제 해주는 거 금지. 다음에 이익보장 마찬가지. 약속도 실제 해주는 것도 금지예요. 그래서 보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그죠? 이렇게 요약해드렸다. 그죠? 이 말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투자 매매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 그러니까 판매업자의 금지 행위입니다. 그죠? 과당 매매 하지 말라 그랬죠. 지나치게 빈번한 그 투자자의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치게 빈번한 매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라는 거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이익이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이익 손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익 손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자기 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그래서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 상품 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 예산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권유하는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지가 이제 좀 비싸게 팔려고, 그죠? 투자자한테 뭐 이렇게. 자, 요거 사면 된다 이러면서,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당한 권유 금지. 그래서 임직원은 금융투자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지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가 회사가 지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 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등등등. 그래서 A 펀드, B 펀드, C 펀드 있는데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 권유해야 되는데 그냥 A 펀드가 판매 수수료가 매우 높아. 그러니까 고객한테 그냥 고객님 A가 좋습니다 이라고 팔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도 설계사 수당이 높은 걸 설계사들이 주로 판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투자 권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 분쟁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분쟁 예방에서는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 조금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예방 노력 먼저 한번 살펴보면 투자 권유 관련 의무입니다. 자, 우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및 충실 의무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이야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고객은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되고 고객의 이익은 회사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 회사는 기타 임직원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미리 약정한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뭐 자료 반납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그래서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런 의무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목적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길게까지 해놓은 이유는 이게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건. 이제 맞는 지문이었겠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지문이었어 그냥.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다음에 중요한 거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마련하여 침해 방지 및 비밀 보호를 해야 된다. 구별 없입니다. 이거 이제 고친 게 이거 고친 거예요. 이제 구분해서 막 이런 거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용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정보는 뭐냐?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좀 약간 무서운 말이다, 그죠? 그래서 개인 정보 죽은 사람은 그 필요 없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성명, 이름, 그죠? 이름, 개인정보다, 그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우리 CCTV, 화면 정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이제 개인정보로 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결합해서 이거 얘인데 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한 정보,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이제 가명 정보. 그 다음에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할 때 가명으로 막 찍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보 주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들 좀 살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와, 노란색 퍼레이드다, 그죠? 시험에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개인정보, 파악한 개인정보는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다음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숨겨야죠. 개인정보는 숨기는데 혹시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뭐 제3자에게 제공했다 아니면 이게 이제 폐기된다 이런 사항들은 공개해야 된다. 알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보 주체가 그 개인이 지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좋은 말이다. 그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그거죠. 최소한의 범위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까 본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공받을 권리가 있겠죠.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내가 어디까지? 그건 내 마음이니까.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권리. 아까 열람 청구권. 사본의 발급 포함해서.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그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이제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다른 특별법이 없는 한, 여기 적힌 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입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자, 어떨 때 수집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이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죠? 동의를 받은 경우. 아니면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찬가지 비슷하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또 우리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왜 정보 주체의 권리 중에 저런 권리가 있었다고 그죠? 첫 번째. 자,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네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수집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용할 건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근데 동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있으면 그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된다. 자,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업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 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좀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유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에 아까 앞에서 있다, 그죠? 그거 앞에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뭐 그거잖아요.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또 소관 업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업자가 계약 체결 때문에, 그죠? 정부 주체의 계약 체결 때문에 또 불가피한 경우. 그거예요. 15조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역시 정보 주체에 그걸 알려야 된다. 변경된 경우에도 똑같다,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누가 제공받는지,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역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앞과 좀 유사한 내용이다, 그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하드 같은 거는 완전 산산조각 내고 부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역시 가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들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여기서 말하는 고유 식별 정보라 하면 우리 이제 주민번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두 정보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 정보라 하면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병력, 그래서 병원의 어떤 진단 기록 이런 것들은 아무나에게 안 준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제 뭐 파산했든지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다음에 정당 가입 여부 이런 것들, 이런 게 민감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고유 식별 정보, 우리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그죠? 또 별도로 이것 줘도 되냐, 진짜 별도로 다른 동의와 별도로, 아니면은 법령에서 진짜 딱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다라는 거. 합리적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최대 3배까지다라는 거죠. 3배까지. 자, 그럼 이제 벌칙입니다. 다음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다음에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이거 처리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죠? 예외를 빼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분쟁조정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제도는 우리가 뭐 각 자격시험이나 각 파트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특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총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금감원에 있고, 다음에 거래소에 있고, 다음에 금융투자협회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거래소 거는 우리가 잘 몰라도 되고, 이거는 뭐 파생상품 투자운용 자문인력 정도 시험을 쳐야 우리가 보고, 주로 이제 이 두 녀석인데, 이 두 녀석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차는 거의 유사하죠. 분쟁조정 절차는 유사한데, 그 안에 약간 숫자들이 좀 달라요. 뭐 대표적으로 금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조정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60일인데, 협회는 30일 안에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양 당사자가 이제 수락했을 때,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금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협회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립하면 그건 민법상 화해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이게 좀 법률적 용어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반대로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사실 분쟁조정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만약에 고객이 이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약자잖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금감원이나 그 금융투자협회나 거래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 신청을 받았으면 일단 먼저 사실조사를 하겠죠. 사실조사를 불러서 하건 뭐 어쨌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했으면은 이제 일단은 합의를 공고하겠죠. 합의를 공고하고 안 되면 이제 회부시킵니다. 위원회에 그 이제 안을 회부시키는데, 그 회부가 30일이네요. 30일. 30일 이내에 회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해야 되는데, 그 심의 기간이 방금 말씀드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정안을 만들고, 그다음 만들었으면 이제 양 당사자에게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조정안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어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런 법적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락은 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금감원이나 협회 같은 경우에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다든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든가 하면 재조정 신청은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있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감원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이동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건 뭐 자본시장법에 있건 내용은 똑같으니까 우리 그냥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등이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 검토와 대면 문답 절차를 거쳐서 분쟁조정기관이 중립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다. 뭐 이름 뭐 좀 다른 뭐 다 똑같이 금융분쟁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 자, 그러면 이제 설치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53조 분쟁의 조정 이 부분은 이제 삭제된다라는 거죠. 2021년 3월 25일부로 이제 삭제된 거죠. 그죠?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 보면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장은 가해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은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근데 조정위원회는 다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60일이냐 30일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에 있어요. 문제에 금융투자협회라는 말이 보이느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이 보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요거를 달리 적용하면 됩니다. 그건 시험 문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 이것도 금감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는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보면 또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쟁조정의 신청, 거의 똑같아요. 앞에 금감원이랑. 그래서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당사장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음에 사실조사. 그래서 위원장은 신청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 답사, 기록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조사를 하니까, 그죠? 다음에 조정 신청의 취하. 위원장은 신청 사건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되었거나 조정 신청서상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종결 처리해버릴 수 있다. 합의 공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 둘 다 되네요. 그죠?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공고할 수 있다. 자, 위원장은 신청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역시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회부된 날로부터 역시 이제 여긴 30일이다. 그죠?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한 내에 심의조정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겠다. 다음에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결정 수락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조정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20일. 그 다음에 재조정 신청입니다. 자,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그다음에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그다음에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이럴 때겠죠. 그죠? 당연히 재조정 신청해야 되겠죠. 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조정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조정 제도의 특징은 뭐냐? 일단 장점부터 보면 소송 수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죠? 변호사 선임부터 해가지고 돈 많이 들죠. 우린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소송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판결이 나서 결판이 나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다. 그죠? 1년, 2년은 금방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분쟁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금융 관련 분쟁인데 금융 전문가들이 좀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개인이 얻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 자료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출하라고 할 거니까, 그죠?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점.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분쟁 처리가 지연되고 판단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나 협회나 금감원이나 그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 자, 그리고 주요 분쟁 유형 한번 봅시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 일단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 많죠. 뭐냐? 임의매매, 지 마음대로, 즉 고객의 예탁자산을 업자나 직원 마음대로 매매한 경우,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직원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는 거죠. 그죠? 이미. 다음에 1인 매매. 고객과 투자 1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 등 고객 충실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1인 매매 그죠. 그러니까 1인 매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빈번하게 또 이게 과당 매매 같은 그런 거를 하면 충실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음 부담 권유.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 중에서는 제일 많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님 그냥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코스피 3천, 4천 갑니다. 그죠? 3천, 4천 가면 수익 장난 아닙니다. 가입하세요. 뭐 이런. 그죠?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다음에 펀드 등 불안전 판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저런 것들은 판단하는데 그걸 고려해서 판단했는데 불안전 판매. 이 사람한테 안 맞는 걸 더 위험한 걸 팔았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은 또 역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관련해서 고객이 낸 주문과 다르게 처리하거나 주문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제출받아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전산장애라든지 전산장애 이 사람이 빨리 하고 싶은데 그 업체에서 그죠? 뭡니까 HTS나 그죠 홈페이지에 다운돼 가지고 못해서 손해를 본다 그런 것도 또 분쟁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무자격 상담사로 인한 분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쟁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 특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금융투자 상품이 특히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 특성 세 가지.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 그다음에 실적 배당에 따른 그 손실이 투자자 책임.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죠. 근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야, 서비스. 근데 날 관리를 안 해주네, 이것들이. 그죠? 요런 세 가지더라. 그래서 4번, 이상한 거 하면 이거 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시험에는 그렇게 대비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금 뭐 문장들이 좀 길어서 그렇지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두 번 읽어보시면 설명 듣고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 또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